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14페이지 전체적인 무역에 대한 개괄을 보셨고요. 자, 성립과정, 이행과정을 거쳐 종료까지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영어에 대한 이해, 개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역영어라는 것은, 자, 거기 15페이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줄에 형광펜 칠해 주시겠습니까? 무역영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표준적이고 문어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점이 일반 영어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상거래 전문 용어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하셔야 될 용어들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서신과 통신문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근간을 이루는 법리적 부분, 뭐 CISG, 인코텀즈, UCP, 그리고 뉴욕 협약까지 자,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15페이지 밑에 무역 통신문 들어가겠습니다. 통신문을 보시면 자, 의사전달문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전달문. 자, 양자가 뭐 선적 기일을 뭐 늦춘다거나 뭐 당긴다거나 뭐 수량을 조정한다거나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등등 해서 자, 우리 의사 전달을 할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자, 통신문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편지. 자, 편지. 이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팩스나 이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 진행했던 방식이고요. 그러나 우리 공부는 편지로 하실 겁니다. 이 양식이 지금 팩스되어 있고 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배워두시면 자, 나머지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그 텔렉스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팩스와 이메일.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전달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동시 전달 수단이 되겠고요. 자, 이건 시간이 좀 일정 부분 걸립니다. 우리 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보. 케이블의 경우에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자 간의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A가 당의 나라에 소재하는 우체국에 가서 전보문을 보냅니다. 전달하면 이쪽에서 자, B국에 있는 우체국으로 타전이라는 걸 합니다. 타전. 그래서 우체부가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물리적 시간이.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좀 시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현재는 그래서 이메일과 팩스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전달하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거기 형광펜 한번 칠하십시오. 15페이지. 무역통신문은 letter, 우편서신, 이메일, 전자우편, 텔렉스. 텔렉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타전을 하는 경우에 이 글자당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글자당.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어로 줄여서 타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적이라는 경우도 자, 이렇게 그냥 보냅니다. 모음 빼고. 자, 우리 10월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보셨죠? 모음 빼고 이렇게 가볍게 보냅니다. 그래야 비용적인 부분에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텔렉스는 이렇게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마다 텔렉스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그리고 이제 시간당 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자, 우리 메일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약어를 사용했다.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전보영어라든가 그런 것들 무역회사 들어가면 암기하셨죠. 전보영어나 약어표 같은 걸 보시면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무역서신의 구성요소. 거기 무역서신의 구성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부분과 자, 필요에 따라서 기재하는 보조 요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기본 요소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 이제 전문 관세사로서 이제 업체와 컨설팅을 진행하실 때 뭐 이 정도 부분은 자, 우리 상담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letterhead라고 있습니다. 서두. 자, 이 보통 기업의 서신을 보게 되면 자, 맨 위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이런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두에 해당되고요. 요 하단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신자겠죠. 이 삼성이 자, 타 회사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 삼성의 로고와 함께 그 밑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의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픽스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도안이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자, 편지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보시죠. 데이트 있습니다. 발신 일자. 거기 박스 보시면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미국식은 달을 먼저 썼고요. 영국식은 날짜를 먼저 썼습니다. 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예를 들어 03, 07, 12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2년도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날짜와 달을 자, 앞뒤로 뭐 어떻게든 쓰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3월 7일인지 7월 3일인지 자, 혼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발. 따라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밑에 보시겠습니다. 3번. inside address. 수신자 성명 및 주소가 있겠습니다. 수신자 성명, 받는 회사의 성명과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로고 밑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존칭, 남자 앞에는 미스터를 붙이고 두 사람 이상의 남자들이 조직한 회사 앞에는 자, 머슬스, 이거는 불어입니다. 자, 불어로 제군들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미스터 뒤에 s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자, 머슬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불어로. 니은에 직함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디귿에 주소가 있는데요. 그 밑에 박스에 번지를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 번지를 씁니다. 15이라고요. 자, 그리고 자, 원 하이픈 가, 그 다음에 소공 하이픈 동, 이렇게 하이픈을 사용해서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죠. salutation, 서두 인사가 되겠습니다. 뭐 gentleman, dear 등등을 사용합니다. 5번 body of the letter 라고 해서 본문이 됩니다. 본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곳에 기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값을 깎아달라, 또는 뭐 선적을 미뤄달라, 선적을 뭐 앞당겨달라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번 보면은 complimentary clause라고 결미 인사가 있습니다. 결미 인사는 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이 위치가 바뀌어도 되고요. 자, 결미 인사로서 자, 이 세 가지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밑에 그 서명란이 있습니다. 2번 보조 요소 가시겠습니다. 보조 요소는 자, 기본 요소와 달리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8번 보십니다. 자, 레퍼런스 넘버가 있는데요. 참조 번호입니다. 자, 이것은 서류를 철하실 때 그러니까 쉽게 찾기 위해서 서류에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서류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 attention particular address라고 있는데 이건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뭐 대리, 김 대리한테 이
서한을 빨리 보내고 싶다 할 때 구체적으로 김대리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자, 우리 그들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죠. subject 표제명입니다. 표제명은 내가 보내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우리 메일 보내실 때도 내용을 쓰잖아요. 뭐뭐 해주세요. 선적기를 늦춰주세요. 하듯이 표제명이 그런 겁니다. 11번 보시면 identification marks에서 관련자 번호입니다. 이 관련자 번호는 좀 비교적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라는 현대라는 이제 대기업에서 외부 회사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이니셜을 따서 넣습니다. 거기에 뭐 홍길동 하면은 H 뭐 이런 식으로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자 관련자 약호라는 것이고요. 12번 자 enclosu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별표 칠하십시오. 자 12번과 11번은 별표하십시오. 형광펜 하셔도 되고요. 동봉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내는 이 편지가 어떤 것과 함께 가는지에 대한 것을 자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탈로그가 같이 가겠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단어 암기하십시오. 13번에 보시면 카본 카피 노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사본 배부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먹지 아시죠? 먹지. 먹지는 이제 복사를 위해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먹지를 사용했는데 그 먹지가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복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편지에 해당됩니다. 이제 사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14번. 자, 포스트 스크립트는 그 추신이라는 것이고요. 자, 다 아실 겁니다. 15번. additional sheet 하면은 추가면이라는 것으로서 자, 추가 지면이 있을 때 표시하기 위해서 페이지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절대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18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줄여드릴 거는 자, 압축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줄여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서두에 letterhead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배우셨죠? 자, letterhead 서두에 장사 트레이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사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통 여기에 대기업은 로고가 있겠죠. 서두 부분에. 근데 지금은 로고가 없습니다. 그 밑에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참조 번호, 그리고 데이트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수신자 성명 및 주소가 있습니다. 아까 발신자는 어디 있다고 했죠? 헤드에, 그죠? 헤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attention 그 부분은 자 보세요. 본문 보실까요? attention of Mr. John F. Kennedy 나오죠. 존 F. 케네디 받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t 표제명입니다. 표제명은 아까 메일의 주소와 같다고 했죠. 아니 제목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letter 자 leather jacket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본문이 될 텐데요.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들 그냥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각화 시켜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번에 해석이 다 되십니까? 아주 쉬운 자 문장이긴 한데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게 그냥 의미 단위로 아니면 그냥 보기 편하신 부분에 그냥 제가 임의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변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자, 고맙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고맙습니다. 자, 3월 5일자 발송된 편지라고 합니다. 이 concerning이란 부분에 형광펜 칠하십시오. concerning. 자, 이건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에 관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영어 실력도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뭐뭐에 관한. 이런 뜻입니다. 뭐에 관한? inquiry가 어떤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문. 뭐에 대한 질문이죠? 자, 가죽 자켓에 대한 질의에 대한 어떤 편지를 받았습니다. 3월 5일자에. 자, 우리는요. enclosing. 아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동봉합니다. 어떤? 우리의 사파가 있는 카탈로그. 어떤 설명이 들어간 카탈로그를 같이 동봉합니다. 자, together with 하면은 뭐뭐와 함께, 뭐와 함께 이 price list는 잠시 후에 배우게 됩니다. 가격표가 됩니다. 가격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so that도 형광펜을 칠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무역영어 공부하시니까. 그리고 무역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토익에 관해서도 좀 점수 향상을 보이세요. 이런 부분이 정리되니까. so that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죠. 목적.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자, 당신이 그 주문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표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assure, 보장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당신한테 보장해줍니다. 이 사실이 뭐냐면, 가격과 질은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는 걸 당신에게 보장합니다. satisfactory. 자,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을 얻기 원하신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으시다면, 제발 주저하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연락하는 걸. 연락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지라도 S는 붙이실 수 없습니다. 인포메이션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영어적인 부분까지 일정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영어를 못 하셔도 제 수업은 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body, 본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complementary clause에서 결미 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very를 붙여서 강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 very. 자.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자, 결미 인사로서. 그리고 그 밑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서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identification marks에서 관련자 약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자 약호가 뭐였죠?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대리가 썼다. 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SSMH를 말하는 겁니다. 자, enclosure, 동봉물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카탈로그와 프라이스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카탈로그와 자, 그 다음에 가격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리고 카본 카피 노테이션, 이걸 사본 배부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건일 경우 복사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추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PS, 자, 추신에서 we are sending, 우리는 보냅니다. you, 당신에게 샘플 넘버 1, 2, 3을 보냅니다. by air mail이죠. by air mail. 그 by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by.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에어메일 앞에 by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우리 앞으로 통신이나 교통에 관련돼서는 전치사 by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by.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by 에어메일 했죠? 항공 우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by fax. 그런데 만약에 배로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by shi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통신과 관련된 전치사는 by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9페이지에 그 밑에도 두 번째 줄 카본 카피 노테이션에 보면 자, 끝에 branch라는 단어 있잖아요. branch가 지사를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어떤 서류가 자, 뉴욕에 있는 트레이딩 그 지사에도 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먹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는 무역서신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메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십시오. 최근엔 중요하지 않다. 시간 나면 보시는데 뭐 크게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full block style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모든 요소가 왼편으로 이렇게 다 쏠려 있죠.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되지 않고요. 자,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semi block style이라고 있습니다. semi block style.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편지 양식. 알고 계십시오. 보시면 5번과 6번이 날짜와 결미인사 그리고 서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역서신이 의도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
어떤 작성의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배우시게 될 텐데 그게 바로 OSIS라고 합니다. 자, 거기 형광펜칠 하십시오. OSIS. 자, 안 외워도 되시지만 앞으로 한글 문서 작성하실 때도 자, 이걸 기억하셨다가 자, 활용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십니다. 정확성. 자,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정확성은 무역서시는 철자, 구두점, 뭐 대소문자 이런 그리고 문법. 지금 제가 문법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문법 및 문장 구조, 약어 등이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거 정확해야죠. 틀리면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상대가 봤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거기 3번째 항목에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한번 써놓으십시오. 자, 아까 컨서닝에서 제가 형광펜 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때 거기 몇 페이지에 쓰셔야 되냐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페이지에 아까 레더 자켓에서 나왔던 항목입니다. 그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컨서닝이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고 이게 중요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재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22페이지 가십니다. 다시 22페이지에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 원칙에서 정확성, 그 3번째 항목을 보시면 wrong과 right가 있습니다. wrong과 right. 자, 이건 잘못 썼다는 얘기고요. 이건 옳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차이점이 보이세요. 자,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보시면 여기 as well as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as well as 부분. 여기 형광펜 칠하시고요.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게 어쩌자는 건지, 그죠? 근데 이게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런 표현 아시죠?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어우,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뜻의 의미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모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성이 나에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집뿐만 아니라 차도 사주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차도 사주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바로 저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as well as를 쓰실 때는 자, not only A but also B와 차이점이 B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A가 뒤로 빠지고요. 이렇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A가 집이잖아요. 그러면 집뿐만 아니라 차도 사줬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해석은 똑같지만 위치가 크로스 됐습니다. 지금.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동사가 나오죠. 지금 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위에 건 틀렸고 밑에 건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동사가 어디에 일치가 돼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상관 접속사들은 대부분이 이 동사의 주어를 B로 선택합니다. 어디다 맞춘다? 여기 B에다가 일치시킵니다. 요 B가 중요합니다. B가. 여기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의 일치라고 쓰겠습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He as well as I am rich.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 보이시죠? 자, as well as가 보이면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 be as well as A라고 뜨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be as well as A라고 뜨시고요. 이 동사는 어디다 맞춘다? B에다 맞춘다. I 다음에 M 나온 거 전혀 어색하지 않죠?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뭐로 바꾸셔야죠? is로 전환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기서도 보시면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스와 실크뿐만이 아니라 자, 레이스뿐만 아니라 실크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배송되었습니다 하는데 틀렸죠.
복수의 개념인 were로 받을 것 같지만 이 동사의 주어는 앞에 있는 silk이기 때문에 단수의 was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were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관접속사의 경우 앞으로 이제 몇 가지 할 겁니다. 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필기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실 겁니다. 수업 잘 들으시면. 자, 이거 무슨 뜻이죠? A 또는 B란 뜻이에요. A 또는 B. 선택하는 거죠. 이때도 동사는 어디다가 일치시켜준다? 이때도 선택은 얘입니다. 동사는 여전히 B에 일치시켜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자, 이런 정확성. 자, 우리 관세사 다 합격하실 거니까 이런 정확성에 따라서 정확성이 없을 때, 이런 문서에 대한 정확성이 없을 때, 자, 본인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명료성. 자, 클리어니스라고 하는데요. 무역서 신의 내용이 분명하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료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불분명한 표현.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이 애매하다. 여기는 분명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최근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최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상대에 따라서 달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명확한 이렇게 주문 번호와 날짜까지 기재가 된 상태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걸 명료하다고 합니다. 최근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간결성 보시겠습니다. 간결성은 무역서신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막 중구난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가급적 간결하게 쓰셔야 될 텐데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세요. 자, 간결성의 예. 딱 봐도 답답하죠? 이거 딱 봐도. 우선 구문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글이지만 좋지 않은 글 속에 꼭 필요한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 시장에 출시되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출시되다. 자, 시장에 출시되다. come on the market에서 시장에 출시되다는 표현인데요. 자, 여하튼 이 문장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왠가 볼까요? 자, 당신은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자, 허락하기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을 허락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말도 좀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새로운 어떤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가 시장에 출시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일단 세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가 is now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확보 가능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아주 간결성 있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전달 드릴게요. A is 자, availabl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 is available. 그런데 이 A가 첫 번째 지금처럼 사물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뜻이죠. 저 사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다. 란 뜻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이제 이용 가능해. 너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요 A 자리에 사물이 아닌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ames is available 하면 제임스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통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제임스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통화 가능. 그래서 자, 탐 있어요? 또는 제임스 있어요? 할 때 is Tom there? 또는 may I speak to? 하지만 네. 자, 통화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면 is Tom available? 하면은
자, 탐 바꿔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탐 통화 가능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Is Tom available? 자, 그 다음. 자, 완전성 가시겠습니다. 4번. 무역서신은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완전하게 나타내야 한다. 자, 이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성. shipment는 선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요 표현 형광펜칠 하십시오. in due course 하면은 예정대로란 뜻입니다. 예정대로, 수순대로 써드릴까요? 수순대로. 뭐 문제 없이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완전한 표현인가? 너의 주문, 어떤 면제품에 대한, 구스는 제품입니다. 면제품에 대한 당신의 주문이 will be shipped. 자, 선적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명확하죠? 명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예정대로, 수순대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5번 가십니다. 5번은 예의성입니다. 커티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옛날 문제. 자, 옛날 문제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옛 문제. 요즘에서는 자, 자주 보긴 힘듭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글을 써야죠. 자, 예의 없는 글은 이제 불쾌감을 만들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I want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ant to. want to는 무역서신에서는 좀 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물없이 느껴지는 표현이거든요. 난 원해. 너무 격없이. 그래서 자, 좀 더 높임 표현으로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자, would 그리고 could 형광펜칠 하십시오. 그 2번에 첫 번째 줄. 자, would나 could를 쓰면 자, 우리 상대방한테 최대한 정중한 표현을 던진 겁니다. would you 뭐뭐뭐, could you 뭐뭐뭐 해서 가장 정중한 표현이 되겠고요. 3번과 4번은 자, 이게 뭐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4번에 수동태를 활용한다 되어 있죠. 수동태를 사용하면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 보면 너는 요청받았어. 이런 것보다는 신속한 답변이, 지금 주어 자리에 사물이 왔죠. 신속한 답변이 두 번째 줄에 신속한 답변이 would be highly appreciated. 자, 감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이 되니 조금 노골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24페이지는 밑에 봉투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꼭 이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건 참조용입니다. 나오진 않고요. 자,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답을 도출하시면 될 텐데, 자, 우리 25페이지 보실까요? 자, 1번 발신인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해서 4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쭉 보시고요. 가볍게 보십시오. 뭐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3번 항목의 끝부분 보시면 by surface mail이라고 있습니다. surface mail. surface mail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교통이나 통신의 경우에는 by를 사용한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surfa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이란 뜻이잖아요. 원뜻이 표면. 그래서 이 surface라는 것은 이제 뭐 육로라든가 철도 그리고 해상 이런 걸 surface라고 합니다. surface. 이런 게 이용될 때 by surface mail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면 by air mail이겠죠. air mail. 자,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 수단은 by로 표기한다. 자, 알고 계시고 이제 항공하고 surface와 반대입니다. 항공과 surface가 반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 자, 거기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그 배치도는 안 보셔도 됩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X표 하십시오. 자, 그리고 28페이지에 무역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무역 용어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통신문. 지금 통신문 지금까지 봤습니다. 통신문, 그 통신문에 대한 작성 원칙까지 보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역 서류입니다. 어우, 잘 알고 계시네요. 무역 서류에서 중요했던 게 상업, 송장, 그리고 운송 서류, 그리고 보험 서류가 이 3대 무역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자,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 서류에 대해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성립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 1. 가격표, 영문, price list. 가격표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공식적인 고식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재되어 있는 표입니다. 2번, 견적서, 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쿼테이션. 내가 특별히 너한테 이 정도 가격으로 줄게. 뭐 이런 것들이 견적서에 해당하겠죠. 쿼테이션은 옆에 쓰십시오. 외부 견적서입니다. 외부 견적서. 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내부 견적서가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건데 이 정도 가격이 좀 들 것 같아. 라고 해서 내부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estimate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estimate. 네. 그 다음에 주문서가 있습니다. 3번 청약서가 있습니다. 청약서, offer sheet.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별표 한번 치십시오. 아까 청약이 뭐라고 했죠? 청약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 청약을 하게 돼요. 무엇을 목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가 이 물품을 이 정도 가격에 당신한테 줄게요 라고 제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청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받은 대상, 상대를 피청약자라고 하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전달하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거기 청약서입니다. offer sheet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문서는 이제 말 그대로 물품의 생산이나 수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한테 전달하는 거겠죠. 자, 이러이러한 물품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 하는 게 주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매 확인서와 구매 주문서가 있는데요. 5번과 6번은 좀 묶으십시오. 자, 묶으셔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청약서가 있습니다. 청약서. 자, 누가 작성하죠? 매도인이 작성하죠. 매도인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팔겠다. 이 청약서와 똑같은 서류를 두 부 만듭니다. 두 부. 한 부, 두 부. 이렇게 두 부 만들어서 자, 수출자가 요 밑에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 두 부 만드셔서 서명을 하고 이걸 전달하죠.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자, 우리 이제 수입상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수입상이 이걸 받아서 똑같이 받아서 본인도 여기에 서명을 해요. 이렇게 여기 서명해서 한 분은 본인이 취하고 나머지 다른 한 분은 다시 전달하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판매 확인서가 그렇게 구성됩니다. 판매 확인서가. 자, 청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두 부 만들어서 자, 서명한 후에 보내고 자, 받은 자는 한 분은 서명해서 소지하고 나머지 한 분은 다시 보낸다. 이게 바로 판매 확인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밑에 구매 주문서라고 있잖아요. 구매 주문서. 이건 실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약어 따서 P5라고 하는데 이건 매수인 입장에서 판매 확인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류입니다. 거꾸로 진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자, 그 자체가 주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7번.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무역을 하시다 보면 일정한 문서에다가 거래의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해둡니다.
그리고 거래 시마다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써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미리 작성해둔 서류, 그게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거기 7번에 영문 보시면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의 어그리먼트 보이시나요? 거기에 형광펜 칠하십시오. 어그리먼트. 그리고 7번부터 13번까지 쭉 묶어주십시오. 묶어주십시오. 전부 다 이제 계약에 관련된 것이어서 우리 보통 계약서다 하면은 이제 컨트랙트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컨트랙트 말고 또 거기 있는 대로 어그리먼트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계약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어그리먼트와 컨트랙트가 계약서다. 그래서 보시면 8번에는 자, 매매 계약서에 세일스 컨트랙트가 있고요. 9번 판매 특약점 계약서에도 자, 어그리먼트란 용어의 형광펜. 자, 대리점 계약서에도 어그리먼트. 독점 판매 계약서에도 컨트랙트. 자, 합작 투자 계약서 어그리먼트. 13번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에도 맨 끝에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서류는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했고요. 앞으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청약서에 관련해서 2번 이행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네, 첫 번째 신용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장은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정말 독보적인 서류, 정말 중요한 서류가 될 텐데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입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2차 준비하실 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이 조건만 맞으면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받게 되면 그리고 약정한 일자 안에 서류를 받게 됐을 때 제시받았을 때 돈을 확실히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인 입장에서 일정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무역거래에서 과거 100년 동안 자, 충분히 역할을 해왔던 그런 서류입니다. 그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환어음이라고 있습니다. 환어음은 자, Bill of Exchange라고 합니다. 자, 어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약속어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이 뭐냐면 자, promissory note라고 하는데 이건 채무자가 발행할까요? 채권자가 발행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채무자가 발행합니다. 누굴 향해서? 채권자에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근데 내가 3개월 있다가 너한테 이 금액 줄게. 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바로 약속어음입니다. 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하기 때문에 이걸 순환방식이라고 합니다. 순환방식. 근데 이게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휴대폰을 자, 생산하는 수출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 회사에 휴대폰 1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약속음을 끊어가지고 내가 1년 후에 줄게. 믿을 수 있으세요? 그죠? 그냥 날라버리면 그 돈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되기 힘듭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약속음.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아니죠. 자, 환어음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어음입니다. 이거 지급 위탁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긴 약속. 내가 돈 줄게 약속. 위탁서라는 건 이게 사실 한국말로 하면 명령이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명령. 지급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야, 너 돈 줘. 나한테 빚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서류가 자, 환어음이고 이걸 역환방식이라고 합니다. 순환의 반대 역환방식. 자, 추심한다고도 합니다. 추심. 돈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고 하고 영어를 collect라고 해요. collect. 자, 채권자가 징수해 오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어음, 이 환어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보실 텐데요. 어음의 발행인이 누구죠? 발행인? 채권자입니다. 주로 우리 무역거래에서는 보세요.
A국에 있는 수출자가 B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잖아요. 물품 인도.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대금을 결제하겠죠? B가 A에게 대금을 결제합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A가 채권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A가 채권자가 되시죠? 그럼 A가 B를 향해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보시면 어음 발행인, 즉 수출상이 지기분에 대해서 채권 금액, 받아야 될 돈을 소지인 등, 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소지인 등에게 무조건적으로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가증권, 가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증권을 뭐라고 한다?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자, 이 환어음의 절차를 제가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이해되시나요? 잠깐만 이거 넘기시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향해서 발행하는 서류다. 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기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어음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를 향해서 발행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일정한 시간에, 약정된 시간에, 자, 소지인에게. 자,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어음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아낸다. 그걸 추심이라고 하잖아요. 추심. 추심의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환어음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죠? 운송계약을 통해서. 지금 화물은 가고 있습니다. 매수인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셀러는 환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환어음을 발행해서 여기 은행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네, 보이죠? 환어음이라는 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발행하는 서류였잖아요.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자, 제시합니다. 이 환어음에 뭐가 또 같이 추가가 되냐면, 자, 운송서류, 이걸 무역서류라고 하는데 운송서류가 같이 첨부가 됩니다. 이 운송서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아까 전에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중요한 서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BL입니다. BL. 자, 내가 해운회사에다가 자, 수출할 물건을 인도하고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 물품을 넘겼다라는 수치의 증거로서 받는 서류가 바로 BL입니다. BL이 대표적인 운송서류입니다. 이 운송서류가 없으면 이 바이어는 물건을 못 찾습니다. 정당한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BL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성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함께 은행에 제시가 됩니다. BL과 환어음이, 돈 달라라는 환어음과 BL이 함께 은행에 제시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품 화자 써서 화환어음이라고도 합니다. 화환어음. 이 화자가 물품, 화물 화자인데 이 화자가 들어간 이유가 물품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품의 권리성을 나타내는 서류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으로. 그러면 이 은행은 이 서류를 받아서 자, 이쪽 은행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은행은 받은 서류를 이 바이어에게 제시합니다. 그걸 환어음의 제시라고 합니다. 은행은 바이어에게 받은 환어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시해. 야, 이런 환어음 왔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 바이어는 운송서류, BL이 없으면 물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럼 어떻게든 이 서류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지급이나 인수라는 걸 합니다. 인수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라는 행위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서류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선박회사에 가서 물건을 수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수인은. 자, 보시면 이 셀러가 자, 안전하게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겠죠. 약속어음과는 달리. 이런 안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환어음은 약속어음에 비해서. 그래서 무역거래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어음의 역할입니다. 네. 만약에 바이어가 환어음 결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역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보다 확실히 안정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3번의 운송서류 보겠습니다. 3번의 운송서류. 운송서류 보시면 거기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운송서류. 그리고 첫 번째 선하증권이라고 있어요. 선하증권, 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형광펜칠 하십시오. 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 BL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물품에 대한 권리성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 BL이 없으면 수입자는 물건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돈을 지급하거나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어음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선화증권은 그렇게 중요하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제가 수업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선화증권에 할애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서. 네. 권리증권성도 있고 또 유통성도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 밑에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웨이빌. 시웨이빌은 자, 권리증권성이 없다라고 쓰십시오. 권리증권성이 없는 서류.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도 자, 이거는 똑같이 권리증권성이 없다. 이렇게 쓰십시오. 거기 그리고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이 BL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권리증권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둘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웨이빌 같은 경우에 웨이빌. 자, 끝에 이제 웨이빌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네. 이 웨이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자, 여러분 뭐 관세사로서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우리 에어웨이빌 앞에 이제 에어가 붙었을 때 에어웨이빌 하면 항공화물 운송장.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요, 에어 컨사인먼트 노트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유럽에서 쓰는 용어죠.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CN 따서 ACN이라고도 합니다. 네. 노트. 네. 자,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복합운송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 보십시오. 멀티모덜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복합운송이 뭐라고 했죠? 둘 이상의 이종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운송 방식. 얘기 드렸죠? 비행기에서 뭐 배에서 철도 이렇게. 예, 이렇게 상이하게 결합돼야 됩니다. 동종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멀티모덜이라는 단어. 자, 멀티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멀티모덜 자리에 컴바인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멀티모덜 자리에 컴바인드 하면 똑같이 복합 운송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하셔도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설명이 길 것 같으니까 잠깐만 쉬고 하겠습니다. 네.